독일 40년 경력의 이 기술자가 한국 기술을 코웃음 쳤다가 충격받은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슈테판 밀러입니다. 독일에서 40년간 가스터빈 분야에서 일해온 엔지니어죠. 지멘스에서 근무하며 유럽 대부분의 가스터빈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이 분야의 살아있는 역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독일 본사에서 온 업무 메일들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의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회사에서 기술 자문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기술 컨설팅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외국 기술을 도입하면서 생긴 문제점들을 해결해달라는 요청이겠거니 했죠. 그런데 메일을 자세히 읽어보니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대형 가스터빈을 개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270메가와트급 대형 가스터빈을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죠. 저는 잠시 화면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분명히 잘못 번역된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가스터빈이 얼마나 복잡한 기계인지 아시나요? 4만 개가 넘는 부품들이 정밀하게 조합되어야 하고 1500도가 넘는 극한의 온도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대형 가스터빈을 독자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독일의 지멘스, 일본의 미쓰비시, 그리고 이탈리아의 안살도. 이 네 회사만이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죠. 한국은 분명히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분야에서는 뛰어난 기술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스터빈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입니다. 항공우주 기술과 맞먹는 최첨단 기계공학의 결정체이거든요. 터빈 블레이드 하나하나가 중형차 한 대 가격에 맞먹고 그 정밀도는 머리카락 굵기의 몇 분의 1 수준까지 요구됩니다. 동료들과 점심시간에 이 이야기를 했더니 모두들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아마도 외국 기술을 라이선스로 들여와서 조립만 하는 수준일 것이라고들 했죠.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그런 방식으로 가스터빈을 생산하고 있었으니까요. 핵심 기술은 여전히 원천 기술 보유국에 의존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보내온 자료들을 살펴보니 단순한 조립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설계 도면부터 시작해서 소재 기술, 제조 공정까지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6년간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1조 원이 넘는 투자를 했다고 되어 있더군요. 저는 점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이런 기술을 독자 개발했을까요? 아니면 교묘하게 포장된 마케팅일까요? 40년 경력의 전문가로서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한국 방문을 결정했습니다. 창원이라는 도시에 있는 그들의 공장을 직접 보고 기술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죠. 과연 한국이 정말로 세계 5번째 가스터빈 기술 보유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한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예상과 달랐습니다. 공항 시설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비해서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보며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창원으로 가는 길에 안내를 맡은 정민수 엔지니어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역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1962년부터 시작된 중공업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가 가스터빈 개발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특히 원자력 발전소 설비를 제작하면서 쌓은 정밀 가공 기술이 가스터빈 블레이드 제작에 응용되었다고 했습니다. 창원 공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장 규모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거든요. 130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부지의 거대한 생산 시설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달한다고 하니 독일 지멘스의 베를린 공장과 비교해도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연구소에서 개발 모델의 설계도를 보여주었는데 40년 경력의 제 눈으로 봐도 매우 체계적이고 정교했습니다. 특히 터빈 블레이드의 냉각 시스템 설계가 독창적이었죠.
지름 0.6mm의 미세한 구멍 360여 개가 정밀하게 뚫려 있어서 냉각 공기가 흘러나와 블레이드 표면에 에어 커튼을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블레이드 표면 온도를 최대 400도까지 낮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독일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했었지만 제조 공정의 복잡성 때문에 포기했던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를 실제로 구현해낸 것이었습니다. 정민수 엔지니어가 자신 있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의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뭔가 특별한 것을 해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연소기 기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질소 산화물 배출량을 15ppm 이하로 줄이면서도 99.9%의 연소 효율을 달성했다고 하더군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초내열 합금 소재 기술이었습니다. 1500도가 넘는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는 니켈 기반 합금을 독자 개발했다고 했습니다. 이 분야는 각 나라의 최고 기밀에 해당하는 기술인데 한국이 이를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연구소를 둘러보면서 저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젊은 연구원들부터 베테랑 기술자들까지 모두가 자신들의 일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특히 6년간의 개발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설계도상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봐야 진짜 성공했다고 할 수 있었거든요. 가스터빈은 이론과 실제 사이의 차이가 매우 큰 기계입니다. 설계도가 아무리 완벽해도 실제 운전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수없이 발생하니까요. 둘째 날 오전 정민수 엔지니어가 저를 연구소 지하로 안내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실험실인 줄 알았는데 특별한 공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수천 개의 터빈 블레이드 조각들이 체계적으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파손된 블레이드에는 상세한 분석 보고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실패 원인, 온도 조건, 응력 분포, 그리고 개선 방안까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더군요. 정민수 엔지니어의 설명을 들어보니 6년간의 개발 과정에서 3,000번이 넘는 실패를 겪었다고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실패 사례들을 보통 폐기 처분하거나 기록만 남겨두는데 한국에서는 이를 박물관처럼 만들어서 후배 엔지니어들의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실패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학습의 기회로 삼는 문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실패의 속도였습니다. 보통 다른 나라에서는 10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할 시행착오를 한국에서는 3년 만에 압축해서 경험했더군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빠르게 시도하고 빠르게 배우는 방식이었습니다. 한 블레이드 조각 앞에서 특별히 오래 머물렀습니다. 2017년에 발생한 실패 사례였는데 냉각 구멍의 위치가 0.1mm만 틀어져도 전체 블레이드가 망가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때의 실패를 통해 현재의 정밀한 냉각 시스템이 완성되었다고 했습니다. 연구소의 다른 구역에서는 실시간으로 블레이드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500도가 넘는 고온에서 블레이드가 얼마나 견디는지 시험하는 장비였는데 독일에서 사용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정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엔지니어들의 학습 능력이었습니다. 해외 선진 기술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개선된 방법을 찾아내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독일 방식의 블레이드 코팅 기술을 응용해서 더 얇으면서도 내구성이 뛰어난 코팅 방법을 개발했다고 했습니다. 정민수 엔지니어가 들려준 개발 과정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연구를 포기하지 않았고 해외 기업들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을 때도 굴복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동기부여가 되어서 독자 기술 개발에 매진했다는 것이었죠. 연구소를 나오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외국 기술을 베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들만의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독일식의 완벽주의와는 다른 한국만의 끈질긴 도전 정신을 목격한 것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구소에서의 성과가 실제 현장에서도 통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스터빈은 실험실에서의 성공과 실제 발전소에서의 안정적인 운전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기계거든요.
셋째 날 김포열병합 발전소로 향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산 가스터빈이 상업 운전 중인 현장을 보기 위해서였죠. 발전소에 도착하자 거대한 시설의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495메가와트 규모의 복합 화력 발전소로 2기의 가스터빈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발전소 수석 기술자인 최동식 엔지니어가 안내를 맡았습니다. 40년 넘게 발전소에서 일해온 베테랑으로 한국의 첫 화력 발전소부터 지금까지 모든 변화를 지켜본 산증인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거칠어진 손과 주름진 얼굴에서 오랜 세월의 경험이 느껴졌습니다. 제어실에 들어서자 대형 모니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가스터빈의 상태를 보여주는 각종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온도, 압력, 회전수, 진동 수치 등 모든 것이 정상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특히 진동 수치가 매우 낮은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최동식 엔지니어가 설명하기를 이 가스터빈은 6개월 전부터 상업 운전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의 사고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가동률도 9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3번 베어링 부분의 진동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제어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으로 바뀌었습니다. 40년 경력의 저도 이런 상황에서는 즉시 가동을 중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가동 중단을 제안했습니다. 진동이 계속 증가하면 터빈 전체가 손상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최동식 엔지니어와 제어실 직원들이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최동식 엔지니어가 수동 백업 시스템 가동을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화면에 새로운 시스템이 작동하는 표시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독자 개발한 능동형 진동 제어 시스템이었습니다. 진동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반대 진동을 생성해서 상쇄시키는 방식이었죠. 놀랍게도 불과 몇 초 만에 진동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경고음이 멈추고 터빈은 다시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40년 경력으로도 이런 빠른 회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안전을 위해 즉시 가동을 중단했을 상황이었거든요. 이재영 총책임자가 이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6년간의 개발 과정에서 이런 위기 상황들을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문제가 발생하면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실시간으로 해결하면서 운전을 계속하는 방식이었죠. 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단순히 기존 기술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의 기술은 어떤 면에서는 독일의 전통적인 방식을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독일 본사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키보드 앞에 앉아서도 무엇부터 써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예상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솔직하게 쓸 것인가 아니면 아직 부족한 점들을 강조해서 쓸 것인가 하는 고민이 들었거든요. 40년간 쌓아온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독일 기술의 우수성을 믿어왔는데 한국이라는 후발주자가 어떤 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엔지니어로서의 양심은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민수 엔지니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는 제안이었죠. 한국의 전통 음식점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불고기라는 요리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기술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민수 엔지니어가 들려준 개발 과정의 뒷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해외 기업들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을 때의 좌절감, 수천 번의 실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동료들의 의지, 그리고 마침내 성공했을 때의 기쁨까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절실함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이 후발주자라는 것을 오히려 장점으로 활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존의 기술적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독일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경향이 강한데
한국에서는 더 효율적이라면 과감하게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다시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엔지니어로서의 양심에 따라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로 결심했거든요. 한국의 가스터빈 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 일부 분야에서는 기존 선진국 기술을 뛰어넘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 자신도 많은 것을 배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0년간 독일 기술의 우수성만을 믿어왔는데 세상에는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고 각각의 장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한국의 빠른 실행력과 유연한 사고방식은 독일의 정밀함과 체계성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서 제출한 보고서는 본사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동료들은 처음에 제 평가를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독자적인 가스터빈 기술을 보유했다는 것, 그것도 일부 분야에서는 독일 기술을 앞서고 있다는 내용이 충격적이었던 모양입니다. 마르쿠스 슈미트 부장은 제가 한국에서 특별한 대접을 받고 편향된 시각을 갖게 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베를린 본사에서 열린 기술 회의에서도 비슷한 반응이었죠. 40년 경력의 저조차도 한국 기술에 현혹되었다는 식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한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을 독일로 초청해서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듣자는 것이었죠.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그들이 직접 와서 기술을 설명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민수 엔지니어와 이재영 총책임자가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베를린 본사의 대회의실에서 독일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가스터빈 기술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회의적인 분위기였지만 발표가 진행될수록 독일 엔지니어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특히 수소 혼소 기술 부분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앞서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독일에서는 아직 연구 단계에 있는 기술들을 한국에서는 이미 실증 단계까지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2027년까지 수소 전소 터빈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도 독일보다 3년이나 앞선 것이었습니다. 정민수 엔지니어가 설명한 능동형 진동 제어 시스템도 독일 엔지니어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기존의 수동적 대응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혁신적인 접근법이었거든요. 문제가 발생하면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운전을 계속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개발 속도였습니다. 독일에서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과정이 매우 신중하고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빠른 시행착오를 통해 같은 결과를 훨씬 단시간에 달성하고 있었죠.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도 예상보다 많은 기술적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들이 한국 기술에 대해 진지하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습니다. 특히 젊은 엔지니어들은 한국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에 큰 흥미를 보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동료들과 나눈 대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던 마르쿠스 부장도 한국 기술의 수준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빠르게 학습하는 문화는 독일도 배워야 할 점이라고 평가했죠. 한국 엔지니어들의 독일 방문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저는 새로운 제안을 준비했습니다. 독일과 한국이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협력해서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자는 것이었죠. 한국의 혁신적 사고와 빠른 실행력, 그리고 독일의 정밀 기술과 체계적 접근이 만나면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내부의 반응은 예상보다 복잡했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한국을 도와주려 하느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술을 공유하면 결국 독일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였죠. 경영진의 반응도 신중했습니다. 지멘스는 오랫동안 가스터빈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해왔는데 한국과의 협력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고려하면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다른 접근 방식을 택했습니다. 경쟁이 아닌 상생의 관점에서 설득하기 시작했거든요.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수소 에너지 기술은 모든 국가가 함께 개발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고 인류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죠. 젊은 엔지니어들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에 큰 흥미를 보였고 함께 일하고 싶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빠른 개발 속도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했죠. 마침내 소규모 공동 연구 프로젝트가 승인되었습니다. 수소 혼소 기술 개발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독일과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함께 연구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처음에는 6개월간의 시범 사업으로 시작하기로 했죠. 정민수 엔지니어가 다시 독일을 방문해서 3개월간 우리 연구소에서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독일의 젊은 엔지니어 2명이 한국을 방문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연구하는 교환 프로그램도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에 대한 열정은 모든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들은 한국의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방식을 배웠고 한국 엔지니어들은 독일의 정밀하고 체계적인 접근법을 익힐 수 있었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문제 해결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독일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완벽한 계획을 세운 후에 실행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일단 시도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수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접근법이 결합되니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일과 한국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차세대 수소 가스터빈의 핵심 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것이었죠. 한국의 혁신적 사고와 독일의 정밀 기술이 결합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이 탄생했습니다. 새로 개발된 수소 가스터빈은 기존 모델보다 효율성이 15% 향상되었고 수소 전소 운전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개발한 능동형 제어 시스템과 독일의 정밀 센서 기술이 결합되어 전례 없는 안정성을 구현했죠. 이 성과는 양국의 가스터빈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가 되었거든요. 유럽과 아시아의 다른 기업들도 이런 협력 모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을 때 회사에서 특별한 행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40년간의 공로를 인정하는 기념식이었는데 정민수 엔지니어도 한국에서 특별히 참석해 주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니 1년 전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성숙하고 자신감 넘치는 엔지니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퇴직 기념 연설에서 저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40년 경력 중 가장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다고 말했죠. 한국에서 기술적 혁신뿐만 아니라 겸손함도 배웠다고 했습니다. 평생 독일 기술의 우수성만을 믿어왔는데 세상에는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고 각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요. 정민수 엔지니어도 짧은 답사를 해주었습니다. 독일에서 배운 정밀함과 체계성이 한국의 가스터빈 기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제적 협력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죠. 은퇴 후에도 저는 가끔 한국을 방문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술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경험을 전수하고 있죠. 독일의 정밀함과 한국의 혁신성이 만나 더 나은 기술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제게는 큰 기쁨입니다. 최근에는 다른 나라들도 이런 협력 모델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일본, 미국, 심지어 이탈리아까지도 수소, 가스터빈 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 컨소시엄 구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기술은 한 나라가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가 함께 발전시켜야 할 공동의 자산이라는 것을요. 경쟁보다는 협력을, 배타보다는 상생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한국의 가스터빈 기술 개발 성공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후발주자도 끈기와 열정만 있다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사례이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문화와 기술이 만나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증명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갔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과 국제적 협력의 가능성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